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또 실패할 거야. 아무도 널 좋아하지 않아. 이 목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무기력함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이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소리가 진짜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이 내면의 목소리가 어린 시절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라고 밝혀냈거든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잔인한 목소리의 정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9년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충격적인 실험이 공개됐어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녹음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자 대부분이 이건 학대 수준이라고 반응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는 당연하게 하는 말들이 타인의 귀에는 언어폭력으로 들린 거예요. 알랭드 보통은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외부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이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투과성이 높은 존재라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아이들은 태어날 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서너 살이 되면 수백 개의 단어를 익히게 되는데 놀라운 건 자신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정원에서 놀면서 부엌에서 그림 그리면서 동시에 복잡한 문법 구조가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 언어학습의 메커니즘이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감정의 문법도 배우게 되는데 남자란 어떤 존재인지, 거절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취약함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평생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정적인 언어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뇌의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항상 위협을 감지하는 경계 모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건데 이게 바로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의 신경학적 기반이에요. 문제는 이 패턴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걸 외국어 학습에 비유하는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 이탈리아어를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에서 너무 조급해한다고 지적해요. 책 한 권 읽고 상담 3번 받았는데 왜 안 변해? 라고 불평하는 건 이탈리아어 수업 3번 듣고 유창하게 말 못한다고 화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심리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되는 사례들은 더 충격적이에요. 한 40대 여성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넌 뚱뚱하고 못생겼어 라고 자신에게 말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이 정확한 문장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주 했던 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 다른 30대 남성은 중요한 회의 전마다 넌 분명 실수할 거야 라는 생각에 시달렸는데 이건 아버지가 시험 전날마다 했던 말의 복제였어요. 보통이 말하길 이런 목소리들은 스스로를 목소리라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냥 나의 생각으로 위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제안하는 방법이 문장 완성 연습이에요. 남자란, 여자란, 인생이란,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완성해보는 건데 결과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어떤 사람이 남자는 잔인해 라고 답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대부분 특정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가 이 연습을 통해 처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가장 나의 것이라고 믿었던 생각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 결과도 주목할 만해요. 특정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감정을 더 정교하게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거든요. 보통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10대 시절 불안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 이거 정말 유용한 단어다 라고 생각했대요. 어휘가 늘어날수록 고통스러운 마음의 영역에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받거나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이유도 결국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정의하지 못했던 내 감정에 누군가가 언어를 부여해주기 때문이에요.
프로이트는 언어의 기원이 좌절을 견디는 능력에 있다고 추측했어요. 아이가 지금은 힘들지만 엄마가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수록 삶이 더 견딜만해지거든요. 일기 쓰기가 효과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감정을 단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그 감정을 길들이고 담아내며 확산을 막아주기 때문인데, 머릿속을 떠다니던 모호한 불안이 아,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고 구체화되는 순간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드 보통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것도 위험하다고 해요. 19세기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말을 인용하면서 삶의 모든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중증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생각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이 망가진 상태라고 해요. 15년 전 실수가 지금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고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능력도 건강의 일부라는 겁니다. 심리치료사들이 사용하는 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감정이 너무 힘들면 느끼는 것 자체를 멈추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감정은 내 안에 있지만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건 생존 전략으로 시작됐어요. 어린 시절 매일 밤 맞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을 매번 온전히 느끼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우는 건데,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방어 기제가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도요. 드 보통은 이런 방어 메커니즘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해요. 5살의 나야, 고마워. 그때 그 방법을 찾아서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 라고요. 모든 신경증적 행동에는 한때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논리가 있거든요.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것, 조깅을 과하게 하는 것, 돈을 벌려고 미친 듯이 일하는 것, 이 모든 게 한때는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방어였어요. 문제는 이 방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작동한다는 거고, 변화하려면 반절 감사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드 보통은 우리가 사회에 의해 완전히 관통되어 있다고 설명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단어는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수많은 세대가 만들고 다듬어온 것이거든요. 장내 세균이 나인 동시에 내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도 순수하게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성숙의 여정이라는 게 있는데, 내 안에 사회가 심어놓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유지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자란 곳에서 정상이란 이랬지만 지금의 나는 그걸 버리고 싶어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카소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린이 미술 수업을 방문했을 때 7살짜리가 엄마 그림을 끄적이고 있었는데, 피카소가 말하길 내가 저 나이였을 때는 라파엘로처럼 그렸다. 그리고 평생이 걸려서야 저렇게 그리는 법을 다시 배웠다고 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진정성 있잖아요. 할머니 너무 커? 이 레스토랑 지루해? 라고 거침없이 말하는데,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잃어버린 자발성을 발견해요. 하지만 어른이 아이처럼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자발성의 성인 버전인 거죠. 반대로 가장 진정성이 없어지는 시기는 14~15살 무렵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싶어 안달이 나는 시기거든요. 부모도 이름도 외모도 다 남들과 같았으면 좋겠고, 다름을 참을 수 없어 하다가 천천히 개인화되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드 보통은 모든 영역에서 개인화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을 선택해서 거기서만 개성을 발휘해도 된다는 건데, 어떤 영역을 선택하느냐 자체가 그 사람을 개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정과 제대로 연결되기 어려운 이유도 파헤쳐 볼게요. 드 보통은 솔직해지라고 말하는데, 감정이 항상 따뜻하고 귀여운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정말 무섭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랑을 예로 들면 사람들이 평생 사랑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쓰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애착에 문제가 있었다면 성인이 되어 누군가 사랑해라고 할 때 절반은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영국 애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의 60%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들은 감정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부모가 관심이 없거나 실망이 반복되면서 아주 적은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매일 만나자 당신이 최고야 라고 하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정체성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도망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적정량 조절이에요.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늘려가는 거죠. 불안형 애착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들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유대가 갑자기 끊긴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거나 떠나면서 애착이 단절됐고, 그래서 항상 또 떠날 거야 라는 공포 속에 살아요. 드 보통이 인용하는 정신분석가 도널드 위니콧의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재앙은 이미 일어났고 그저 잊어버린 것이라고 해요. 미래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과거의 기억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형은 사랑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정말 날 사랑해? 라는 걸 확인하려고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음식 별로야. 네 옷도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시비를 거는 식으로요. 관계에서 얼마나 솔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드 보통은 관계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재앙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해요. 걸러지지 않은 자아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사랑의 초기에는 스릴이 있어요. 나 아직도 고민형 안고 자? 나도? 이런 비밀을 공유하는 기쁨이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카페에서 저 웨이터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면 친절과 정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드 보통은 예의라는 단어를 사랑의 맥락에서 옹호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밤 11시에 상대가 피곤해 보이면 그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게 친절한 거거든요. 자신을 편집하고 문명의 외피를 입히는 건 가식이 아니라 배려예요. 물론 반대 방향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숨기고 니즈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정당한가? 라는 의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오히려 더 투명해져야 하고 회피형은 소통을 배워야 하고 불안형은 담아두는 법을 배워야 해요. 불행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분위기는 빨리 떠나, 저런 사람 버려인데 드 보통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해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고 그건 괜찮다고 왜 거기 있게 됐는지 이해하려 노력하고 손을 잡아주라고 말해요. 어린 시절 부모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5살짜리가 매일 밤 맞아도 내 잘못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건 부모를 포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변호사도 돈도 갈 곳도 없으니까요.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악의 방법은 아무 설명 없이 떠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상하게 내버려두면 대부분 최악을 상상하거든요. 나를 끝없이 미워하나 봐. 일부러 잔인하게 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진실은 보통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관계가 영원할 필요 없고 특정 목적을 위해 형성됐던 관계가 관계를 끝냈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명확함도 필요한데 떠나고 싶지만 같이 휴가 가자는 친절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잔인한 거예요. 회복하려면 일정 기간 거리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지식화하는 함정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해요. 많이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와 긴장 관계였어. 알아! 라고 제목만 알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동양 철학의 선종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해 보이는 것에도 반복해서 돌아가 명상해야 해요. 아버지와 긴장 관계도 매주 1시간씩 돌아갈 가치가 있는 주제인데 거기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감정들이 너무 많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드 보통 본인도 인정하는데요.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바꾸는 게 훨씬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반쯤 있다만 책처럼 자신을 반쯤만 이해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될 거라고요. 평균적인 묘비에는 여기 자신을 절반만 이해한 사람이 잠들다라고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이게 모든 인간의 조건이에요. 하지만 드 보통은 웃음으로 끝맺어요.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유일한 해결책은 입가의 미소라고,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조리함에 대한 미소라고요. 자신감에 대한 책을 쓸 때 동료에게 물었더니 누군가 네가 완전한 바보여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자신감이 생겨라고 했대요. 우리 모두 바보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게 엄청난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비극을 잘 다루면 멜랑콜리가 되고 삶의 부조리함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숙의 증거라는 거죠. 매일 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목소리, 이제 그 정체를 알았으니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